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 스토리 중 하나입니다. 유럽의 작고 가난했던 나라, 포르투갈이 어떻게 세계 최초의 글로벌 제국을 세울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5세기 초 포르투갈 사람들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아랍인들이 녹색 어둠의 바다라고 불렀던 정말 위협적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대서양, 저 너머에는 펄펄 끓는 물과 바다 괴물이 산다고 철석같이 믿던 시대였죠. 자, 바로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지리적으로도 고립되어 있고 자원도 턱없이 부족했던 나라가 대체 어떻게 그 미지의 바다를 건너서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죠. 이 질문에 답하려면요, 먼저 당시 포르투갈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유럽이라는 세상의 맨 끝,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죠. 당시 무역의 중심은 뭐니 해도 지중해였습니다. 베네치아, 제노바 같은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동방과의 향신료 무역을 그냥 독점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고 있었거든요. 근데 포르투갈은요? 유럽 완전 구석에 있어서 지중해 무역에는 명함도 못 내밀고 동쪽으로는 또 힘센 이웃나라 카스티아가 딱 버티고 있으니 이건 뭐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였던 겁니다. 새로운 길을 찾는 것 말고는 정말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이 한 인물의 야망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의 비전이 포르투갈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고 정말 누구도 상상 못했던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1415년에 북아프리카의 부유한 항구 도시 세우타를 정복한 사건입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포르투갈 사람들은 처음으로 아프리카의 부를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아, 지중해 머머 남쪽으로 가야 길이 있겠구나 하고 눈을 돌리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바로 항해 왕자 애니크가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요, 이름과 달리 이분은 직접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탐험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랄까, 이 거대한 탐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자금을 대고 사람들을 모은 총사령관이자 아주 뛰어난 전략가였던 셈이죠. 에이니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접근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냥 꿈만 꾼 게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을 싹 모아서 지식을 집대성하고요. 자신의 막대한 수입을 이 원정대에 계속 쏟아부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역풍을 거슬러 항해할 수 있는 신형배, 카라벨의 개발을 이끌었습니다. 이게 바로 미지의 바다를 정복할 수 있었던 핵심 열쇠였습니다. 애니웨이크의 원대한 비전이 현실이 되기까지는요, 수십 년이라는 시간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조금씩 내려가는 그 과정은 정말 느리고 점진적이었고 무엇보다 엄청나게 위험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끈질긴 노력이 그대로 보입니다. 1434년, 온갖 무서운 전설로 가득했던 보자도르곳을 드디어 통과합니다. 이건 엄청난 심리적 장벽을 무너뜨린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1444년부터는 끔찍한 노예무역이라는 어두운 역사도 시작됐죠. 그리고 마침내 1488년,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폭풍에 떠밀려가다가 우연히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끝을 돌았다는 걸 발견합니다. 수십 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말이 디아스의 발견이 가진 의미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는 인도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걸 증명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 길의 끝을 보지 못했죠. 그의 발견은 하나의 여정의 끝인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셈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흐름이 바뀝니다. 탐험과 발견의 시대에서 정복과 지배의 시대로요. 포르투갈은 이제 어떻게 그 막대한 부를 손에 넣을 것인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포르투갈이 마침내 인도양이라는 부유하고 또 아주 복잡한 무역 세계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결정적이면서도 가장 잔혹했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스코 다가마가 이끈 첫 번째 인도 원정대. 공식적인 임무는 기독교도와 향신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 있다는 기독교 왕국과 동맹을 맺고
향신료 무역으로 돈도 벌겠다는 꽤 이상적인 목표를 내세웠죠. 그런데 현실은 정말 냉혹했습니다. 이미 수천 년 동안 아주 정교한 무역 네트워크가 자리 잡고 있던 인도양에서 포르투갈인들은 그냥 웬 볼품없는 침입자 취급을 받은 거죠. 그들이 가져온 초라한 선물은 비웃음만 샀고 외교는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 바로 폭력을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이 기록은 당시 포르투갈의 전략이 얼마나 무자비했는지를 정말 충격적으로 보여줍니다. 바스쿠다가마는 메카 성지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던 배를 납포했는데 협상도 거부하고 배에 타고 있던 300명이 넘는 남자, 여자, 아이들을 그냥 산채로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약탈이 아니었어요. 공포 그 자체를 심어주려는 의도적인 전략이었죠. 그의 복수함대는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잔혹한 방법을 다 썼습니다. 도시를 며칠씩 무차별 포격하고 죄 없는 어부들을 잡아서 도시가 뻔히 보이는 곳에 매달아 죽였죠.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대등한 외교나 무역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으로 인도양의 질서를 완전히 새로 짜고 포르투갈 왕을 바다의 군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폭력은 결국 역사상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제국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전과는 개념 자체가 다른 바로 바다를 지배하는 제국 말입니다. 그들의 지배 방식을 딱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카르타스라는 제도입니다. 이건 사실상 국가가 공인한 해적행위나 마찬가지였어요. 인도양을 지나가는 모든 배는 포르투갈에 통행세를 내고 이 허가증을 사야 했습니다. 만약 이게 없으면 그냥 바로 공격해서 배를 빼앗아 버렸죠. 이 둘의 차이가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전의 제국들은 넓은 땅을 차지하고 거대한 군대를 유지해야 했잖아요. 근데 포르투갈은 달랐습니다. 강력한 대포를 실은 함대로 바다의 길목, 그러니까 주요 무역로만 딱 장악해버린 거죠. 해안가에 전략적으로 요새 몇 개만 세우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거대한 무역망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수천 년 동안 비교적 자유롭게 교역이 이루어지던 인도양은 포르투갈이 등장하면서 힘의 논리를 지배하는 공간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다를 마치 땅처럼 통제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었죠. 결국 이처럼 해양 기술과 무력을 결합한 포르투갈의 새로운 제국 모델은요, 이후에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완벽한 참고서, 즉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이 세계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포르투갈이 만들어낸 이 청사진, 과연 500년이 지난 지금은 사라졌을까요? 해상 무역로를 통제하고 기술적 우위를 통해 지배하는 이 방식. 오늘날의 세계 경제와 정치 질서 속에서 우리는 이 오래된 모델의 그림자를 어디서 또 발견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